내가 이제 예정된 환자를 보는 거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어떤 유형인지도 모르는 환자를 위해서 대기하는 거하고는 스트레스 강도가 아주 다를 걸로 생각이 됩니다. 어느 정도 나를 희생할 각오를 하고 지금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네, 어깨 축지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 이국종 아주대 권역 외상센터장이 이렇게 표현한 사건, 설 전날에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 응급의료 체계의 기본을 다지고 이끌어온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이 숨진 채 발견이 된 건데요. 자, 교수님, 네. 윤 센터장이 어떻게 해서 숨지게 된 건지,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그 안타까운 사연인데요. 그 윤 센터장이 지난 4일 집무실에 사무실에 그대로 앉은 채 사망한 것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앉은 채. 네, 그러니까 그 가족하고 연락이 며칠 동안 두절되어서 부인이 직접 직원들과 함께 사무실을 찾아가 봤더니 의자 위에 그대로 돌연사한 것으로 이렇게 발견이 되었던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같은 직원들도 사실상 1일 저녁에 식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연락이 안 됐던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 발견된 그 시간이 무려 3일이나 지나갔었는데 사무실이 계속 이제 불이 켜져 있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야근이라든가 근무로 인해서 밤에 불이 켜져 있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야근을 하시는 분이었으니까. 네, 그래서 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고 가족도 사실 연락이 하루 이틀 업무 때문에 안 되는 것은 보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외관상은 심장에 무엇인가 돌연적인 압박이 있어서 돌연 사망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우리가 응급의료 분야 하면 아까 제가 소개해드렸던 아주대 이국종 교수 워낙 유명하신 분이고요. 이 교수가 윤한덕 센터장에 대해서 영웅을 잃었다, 어깨 축지가 떨어져 나간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윤 센터장은 응급의료 분야에서 어떤 분이었는지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고요. 이 의과대학에 처음으로 이 응급의료학과가 들어왔을 때 자원을 해가지고 1호 전공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네. 이제 그만큼 응급의료에 있어서 굉장한 열의를 보여왔던 건데요. 네. 2002년부터 이 중앙응급의료센터에 가서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 2012년도에 센터장이 됐습니다. 이제 그 이후에 우리나라 응급의료 업계에 이제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 닥터 헬기라든지 권역 외상센터 이런 주요한 변화를 모두 다 이제 주도해 온 그런 인물로 알려져 있고요. 닥터 헬기를 도입할 때도 이분이 가장 주도적이었군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국종 교수도 이제 자신의 저서인 그런 골든아워 책에서 정말로 이 아예 챕터를 따로 떼서 이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챕터 제목이 윤한덕이라고 그러죠. 예, 그렇죠. 그 챕터에서 정말 처음 만난 순간부터 정말 열의와 진정성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정말 정부가 도와주지 않을 때 그렇게 우리나라 응급의료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떠올리기도 했습니다. 정말 소중한 분이었는데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아까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게 병원 집무실에 계셨단 말이죠. 1월 1일 날 저녁 식사를 직원들하고 같이 하고 나서 4일 날 발견이 됐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설 연휴였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들이 남편이 안 들어오고 아버지가 안 들어온 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 부분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응급의료 체계에 헌신을 다했던 일상이 그대로 투영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되는데요. 당일날도 사실은 이제 퇴근을 했어야 되는데 또 고향에 가려고 가족하고 약속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설날 연휴 기간에 응급 의료 체계가 이제 한쪽으로 만약에 편중되거나 갑자기 돌발적인 상황이 나오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응급 전체적인 컨트롤 역할을 계속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추정이 지금 되는 것이죠. 그 전국에 약 500여 개 응급실과 한 10여 개의 이제 외상
그 광역 센터가 분명히 그 있는 것인데 여기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정보라든가 위기 응급에 대해서 컨트롤을 하는 것이 주요 지금 역할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혹시 그 설날 때 뭐 다중 교통사고라든가 또 있을 수도 몰리거나 있는 이렇게 하면 몰리는 분산도 수가 있죠. 시켜줘야 되고요. 예, 분산도 되어야 네. 되고 환자의 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 것도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그 3일 동안 결국 이와 같은 일들에 집중적인 역할을 이제 했던 것 같고요. 개인적인 전랄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뭐 신경 쓸 겨를도 없었기 때문에 네. 아마 이런 등등에 관해서 아마 그 오늘 오전에도 그 대통령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그 조의의 뜻을 이렇게 윤 센터장에게 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말 그대로 일만 하다가 돌아가신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가슴이 좀 아픕니다. 원래 아까 말씀하셨지만 과로사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가족들 동의로 부검은 하기로 했다면서요? 네, 그래서 일단 그 외관 소견 자체는 이제 그 심장에 의한 도전사인 것 같고요. 아마 네. 그 1차 부검은 막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추정대로 네. 그 심장에 일정한 관상동맥의 경화가 하나의 원인이 아닌 것인가 1차 소견 나온 것 같지만 좀 더 그 정밀 그 부검을 위해서 그 국가수에서 예를 들면 약물 반응 검사라든가 조금 더 그 세밀 부검은 곧 이루어질 예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까 의자에 앉아서 그냥 돌아가셨다고 그랬잖아요. 사실 이제 내가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숨을 잘 못 쉬겠다든지 그런 어떤 돌연사의 징후가 사실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 이제 일어나서 뭐 전화를 건다든지 어딜 기어간다든지 이렇게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럼 의자에 앉아서 돌아가신 건 좀 특이한 경우가 아닐까요? 그렇죠. 이제 그 일정한 이제 징조가 있게 되죠. 그래서 거기에 그 매뉴얼도 1단계, 2단계, 3단계로 있는 것이 그 보통입니다. 네. 그와 같은 경우에 119에 그 이제 신고를 하고 신고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 심폐소생술을 하고 그다음에 신속하게 이제 병원 시설로 옮겨가게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 증세가 일정 부분 분명히 그 가슴에 대한 통증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기 때문에 말이죠. 근데 이번 사항은 그런 것도 이제 그 없는 상태에서 그 바로 돌연적인 그 관상동맥 경화가 원인이 아닌 것인가 이렇게 그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이제 응급 그 상황에서 네. 여러 가지 역할을 많이 해줬던 의사 선생님께서 또 이런 일을 당하셨다고 하는 점에 더군다나 설날에 그래서 더 많은 국민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아픈 부분이 대부분은 있는 거죠. 전조 증상이 반드시 있기 마련인데 이 경우는 그런 것도 별로 없었을 것이 너무 틀림없는 게 심지어 그냥 의자에 앉은 채로 그러니까요. 이제 그렇게 네. 사망에 이르게 됐으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습니다. 그 응급 의료 체계 어떻게 보면 기틀을 사각지대에서 가지신 분이 그 네, 그렇죠. 사각지대에 놓여 계셨단 말입니까? 그 사각지대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것 같아 굉장히 마음이 안 좋은데 이분이 페이스북에 예전에 그 자동 심장 충격기를 심쿵이라는 좀 귀여운 이름으로 부르자라는 이제 그런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야 이제 일상에 그런데 그대로 있을 수 있으니 일상에 우리 네, 가까운 그렇죠. 곳에 이렇게 놔두자 이런 얘기겠죠. 네, 그러면서 이 자동 심장 충격기에다가 뭐라고 문구를 적어놨으면 좋겠냐면은 당신이 돕지 않으면 남도 당신을 돕지 않습니다. 잠깐 동안의 그 10분이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뭐 네. 이런 취지와 또 하나는 당신이 이걸 사용했다고 해서 아무도 당신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것입니다. 국가가 보건복지부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조금 더 대중들이 이 심쿵이를 좀 더 친근하게 사용할 수 있게 자신감 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돕자라는 그런 글을 페이스북에 게재하기도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일련의 것들을 굉장히 돌이켜 보면은 어떻게 이분은 어쨌든 본인이 그렇게 힘써온 그런 응급 의료 체계의 네.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이런 사망에 이르렀을까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네. 윤 센터장이 우리나라 응급 의료 체계에 대해서 문제점도 많이 지적을 하고 개선도 많이 시켜놓은 그런 분이지 않습니까? 이분이 지적한 우리나라의 응급 의료 체계 문제점 어떤 게 있나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제 봐서는 이제 원래 이 설계도 말이죠. 네. 그 지금 17개 광역 외상 센터가 아니고 한 6개 정도로 그 집중을 해서 네. 규모의 경제를 올리는 것이 그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이제 수요와 공급에 관한 데이터를 그 분석해 보면 네. 사실상 그 평균 이상의 그 외상 환자 수가 중상 환자 수가 많은 것이 그 서울과 이제 경기도 수도권인데 사실 그 대부분의 이제 그 수 자체가 예를 들면 불일치가 된다고 하는 점을 사실은 좀 지적을 했던 점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즉 바꿔 얘기하면 한 6개 정도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고 한 17개로 지금 흩어져서 나누게 된 것이 그 정치인들의 예를 들면 지역에 관한 민원이라든가 네. 이러다 보니까 사실 그 지방에서는 응급 중상 환자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치료가 떨어지고. 예, 뭐 그런 점에 있어서 가장 큰 예를 들면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처음에 그 틀을 짜는데 많은 이제 공헌을 분명히 한 것 같고요. 또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통계에 관한 그 데이터 시스템도
이제 그 구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중증 그 외상 환자들의 상태가 어떻게 되고 원인은 무엇이고 네. 여기에 있어서 환자의 회복 속도는 어떤가 이렇게 데이터베이스도 만드는 등등의 외상 중상 그 환자에 대한 응급 치료에 있어서는 아주 획기적인 여러 가지 공헌을 많이 한 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서 윤 센터장과 이국정 교수가 국회에 출석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당시 화면 잠시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닥터 헬기는 인계점이라고 800개를 정해놓고 그거 이외의 장소에서 요청을 하면은 지금 이착륙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현실이 현실이 그렇게, 그렇죠. 돌아가고 있습니다. 예, 예. 인계점은 굉장히 중요하지만 거기에만 착륙을 할 수 있다는 법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는 겁니다. 네, 아까 김지혜 변호사께서 잠깐 소개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말씀으로 클로징을 하고자 합니다. 이국정 교수에 져서 골든 아워에 있는 윤한덕이란 챕터의 내용입니다. 소개해 드릴게요. 자신의 일이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정책의 최후 보루라는 자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있다. 외상의료 체계에 대해서도 설립 초기부터 주도적으로 이끌어왔다. 관계에서의 출세에는 무심한 채 응급의료 업무만을 보고 걸어왔다. 그가 보건복지부 내에서 응급의료만을 전담해 일을 시작할 당시만 해도 정부 내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없었다. 그럼에도 윤한덕은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묵묵히 이끌어왔다. 여기까지입니다. 이슈 완전 정복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지혜 변호사 그리고 이웅혁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